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 그 시간 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인물은 단순히 부자를 넘어 부의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 존 D. 록펠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 신화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엿볼 수 있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지혜를 더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주시는 의미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는 평범한 격리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규율, 그리고 신성한 질서에 매료되었던 클리블랜드 출신의 한 조용한 청년. 그러나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존 D. 록펠러는 산업시대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던 미국 석유의 90%를 지배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를 막으려 했고 경쟁자들은 그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록펠러는 단순히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법이나 개혁,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뛰어넘어 영속할 수 있는 기계를 말입니다. 록펠러가 탐욕의 상징 혹은 박애주의의 화신으로 불리기 전 그는 그저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는 무자비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미국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남북전쟁이 상처를 딛고 국가를 재건하던 시기, 철도는 대륙을 하나로 꿰매고 공장의 굴뚝은 쉼없이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전신에서 제철소에 이르는 새로운 발명품들은 미국을 세계의 작업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폭발적인 성장에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밤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상상하는 그런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밤을 정복하기 전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 등유로 정제되던 역하고 끈적끈적한 액체였습니다. 펜실바니아의 타이터스빌 같은 작은 마을들은 순식간에 골드러시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석유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구멍을 뚫었고 퍼올린 기름통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가격은 폭락했다가 폭등하기를 반복했고 하룻밤 사이에 거부가 탄생하고 또 파산했습니다. 안전 기준도, 규제도, 질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투기만이 존재했죠. 그곳은 자본주의의 거친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존 D. 록펠러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1839년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던 어머니와 떠돌이 사기꾼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혼돈은 죄악이며 통제는 구원이라는 믿음을 안고 자랐습니다. 16살의 격리 사원이 된 그는 대차대조표가 만들어내는 균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100%를 버는 것보다 100명의 노력 위에서 1%를 버는 쪽을 택하겠다. 그가 석유 사업을 보았을 때 그는 기회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낭비를 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정유사들이 푼돈을 벌기 위해 싸우며 이윤과 연료를 함께 길바닥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1863년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의 작은 정유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고 그 순간부터 아무런 질서가 없던 이 산업에 자신만의 질서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도박을 할 때 록펠러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는 철도 회사들과 비밀 계약을 맺어 다른 누구보다도 저렴하게 석유를 운송할 수 있는 리베이트, 즉 운임 할인을 확보했습니다. 경쟁자들이 항의하면
그는 거절할 수 없는 가격으로 그들의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그들이 저항하면 합병을 애원할 때까지 가격을 낮추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1879년까지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의 90% 이상을 정제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독점처럼 보였지만 록펠러에게는 그저 효율성의 추구였습니다. 그는 한 기자에게 경쟁은 죄악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혼돈이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사명은 탐욕이 아니라 완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비용 1센트, 파이프라인 1인치까지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1960에서 70년대, 강력한 리더십 아래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며 성장한 우리의 대기업, 재벌의 탄생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간 그 방식은 록펠러가 걸었던 길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록펠러는 당시 사업가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부는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석유 산업은 시추, 정제, 유통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록펠러는 셋 모두를 원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 유조열차, 기름통 공장을 사들였고 심지어 창고와 선적 터미널까지 직접 건설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석유를 판 것이 아니라 석유를 움직이는 동맥 그 자체를 소유했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자는 누구든 그의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1882년 그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수십 개의 자회사를 단일 경영이사회 아래 묶어놓은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트러스트는 여러 주에 걸쳐 가격, 생산, 이익을 통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기업 상부 구조, 즉 현대 복합기업과 지주회사의 원형이었습니다. 훗날 트러스트라는 단어는 독점과 동의어가 됩니다. 록펠러의 효율성은 등유 가격을 거의 80%나 낮췄습니다.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았지만 경쟁자들은 이를 폭정이라 불렀습니다. 한때 산업가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정치인들도 이 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부, 즉 파이프라인과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제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인들은 록펠러를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는 정중하고 체계적이며 불안할 정도로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수한 옷을 입고 스캔들을 피했으며 매일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부가 절제를 통해 얻어낸 신의 은총의 증거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부자들이 부를 과시하는 동안 록펠러는 거의 종교적인 정밀함으로 이익을 재투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절약은 미덕이고 낭비는 죄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부를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휘하는 도덕적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반발을 낳습니다. 1904년 탐사보도 저널리스트 아이다 타벨이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를 출간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록펠러의 전략에 의해 파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폭로기사는 록펠러의 비밀 철도 계약, 약탈적인 가격 정책, 강압적인 기업 인수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견제받지 않는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록펠러는 독점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정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연방검찰은 셔먼 반독점법을 이용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을 해체하기 시작했고 그중 스탠더드 오일보다 더 큰 목표는 없었습니다.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911년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독점으로 규정되었고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칭송했습니다. 록펠러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이제 막 진화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록펠러는 그 새로 생긴 34개 회사 각각의 주식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들이 분리되자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그 주식들을 사들였습니다. 엑손, 모빌, 세브론, 아모코 등 새로운 회사들의 총시장 가치는 1년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록펠러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의 제국을 산산조각냈지만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그의 부를 다각화시켜준 셈이었습니다. 1913년 그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의 재산은 오늘날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을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워런 버핏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그는 이 엄청난 부를 발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를 무한히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축수를 통해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의 천재성은 사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정당성 없는 권력은 파괴를 부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시대의 거물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박애주의자로 재창조한 것입니다. 그는 수억 달러를 대학, 의료 연구, 공중보건에 쏟아부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은 십이지장충이나 황열병 같은 질병 퇴치에 기여하고 현대 교육의 기틀을 다졌으며 심지어 유엔 창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냉소주의자들은 이를 이미지 세탁이라고 보았고 찬미자들은 선견지명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전략은 통했습니다. 약탈 남작은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판을 하나의 자산 등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의 청사진, 즉 그 이후 모든 억만장자들이 따르게 될 성공 공식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록펠러 공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신흥시장을 지배하라. 둘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때까지 규제에 저항하라. 셋째, 자선 활동을 통해 당신의 유산을 재포장하라. 정부가 마침내 따라잡았을 때 당신의 재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여론이 등을 돌렸을 때 당신의 이름은 병원과 박물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식했습니다. 그의 트러스트 모델은 미국 기업 구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라는 그의 아이디어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재단과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그의 조용한 영향력 장악은 현대부의 소프트 파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패배로 여겨졌던 반독점 분할조차 하나의 성공 전략이 되었습니다. 훗날 정부가 애텐드티를 분할하거나 빅테크를 규제하려 했을 때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조각난 파편들은 종종 원래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록펠러는 돈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 마치 중력 아래의 물질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희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궤도를 재분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1937년 그가 사망할 무렵 록펠러는 석유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목격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플라스틱, 그리고 전력까지 모두 석유에 의존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등잔불을 밝히던 물질은 현대 문명의 혈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 재단과 투자를 통해 그의 재산은 그보다 오래 살아남아 금융, 산업, 정치에서 조용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의 가장 영속적인 유산은 심리적인 것일 겁니다. 그는 세상에 부는 운이 아니라 공학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석유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렛대를 발견했습니다. 인프라를 통제하면 경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서사를 통제하면 그 서사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독점 기업들, 기술에서 에너지,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불문율을 따릅니다. 그들은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시장을 지배하며 이미 승리한 후에야 사과합니다. 규제 당국이 움직이면 적응하고 대중이 반발하면 이타주의로 방향을 틉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기에 펼쳐지는 똑같은 연극이며 여전히 록펠러 알고리즘 위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시스템처럼 그것은 우리 눈앞에 버젓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보, 효율성,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동일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통합하고 가치의 흐름을 소유하라. 얼굴은 바뀌지만 엔진은 그대로입니다. 록펠러의 삶은 도덕과 권력의 역설이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는 동시에 경쟁자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면서도 나머지 절반이 영원히 복리로 불어날 것을 보장했습니다. 그에게는 모순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무질서한 세상에 규율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설계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스탠더드 오일을 해체할 수 있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아이디어는 해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현대 경제에 보이지 않는 골격이 되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기업들, 시장으로 위장한 독점, 국가가 과세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증식하는 부. 우리는 좋든 싫든 록펠러의 건축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독점이 선하거나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의 시스템은 항상 그것을 억제하려는 법보다 더 빨리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제국은 원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 거인들은 그 후손입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석유든 데이터든 혹은 관심이든 새로운 자원을 찾아내고 인프라를 통제한 다음 그 통제력을 필연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존 디. 록펠러는 석유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가 기름통이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청사진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당신이 멈추더라도 돈은 결코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장부에서 동전을 세던 한 남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DNA의 설계자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